1983년 잠실 야구장입니다. 와, 함성 소리가 엄청난데요? 네, 대단했죠. 근데 여러분, 이 함성 소리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웠던 정치인 이름이 막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군요? 네, 바로 김대중 이 이름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함성.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파고 들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야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1980년대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됐던 도시 광주가 있잖아요. 이 광주가 해태 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목소리를 내고 또 자존심을 찾아가는 뭐랄까 그런 뜨거운 기록입니다. 야구 방망이로 쓴 저항의 서사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저항 서사시. 저희가 오늘 야구장에 울려 퍼진 김대중, 상처 입은 호랑이들의 저항이라는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요. 스포츠와 역사, 또 한 도시의 아픔이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뜨거웠던 함성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1980년 봄 광주였습니다. 네, 긴 박정희 독재가 끝나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던 시기였죠. 광주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평화 시위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었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희망이 정말 순식간에 꺾여버립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아, 그날이군요. 네,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특히 광주에는 최정예 공수부대가 투입됩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공수부대요? 네, 그리고 18일부터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말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당시 군인들 증언 같은 걸 보면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어떤 교육까지 받았다고 하던데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뭐 광주 시민은 빨갱이다. 전라도 XX들은 싹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말을 듣고 투입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길 가던 학생, 직장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냥 공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네, 그런 끔찍한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조치였어요. 5월 21일 새벽, 네. 광주로 통하는 모든 시외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아, 통신을 차단했다고요? 네,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도시는 그냥 고립된 섬이 된 겁니다. 안에서는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총을 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데도 바깥에서는 아무도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게 또 문제입니다. 신군부가 이미 그 전에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단행했잖아요. 네, 비편적인 언론사들 문 닫게 하고 통제했던 거요. 그렇죠. 그러니 남아있는 언론들은 신군부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광주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폭도들의 난동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한 겁니다. 진실을 철저하게 덮으려고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폭도가 되어버린 거군요. 너무 억울했겠는데요. 그럼요. 당시 시민들이 직접 쓴 그 광주 시민군 궐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절규가 나옵니다.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총을 들었던 우리가 폭도입니까? 아,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네요. 네. 이 폭도라는 낙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는 그 고립감, 이게 바로 광주 시민들 가슴속에 정말 깊은 한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런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권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죠. 국민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려는. 네, 맞습니다. 이른바 3S 정책이죠. 스크린, 섹스, 그리고 스포츠. 대중의 관심을 좀 자극적인 오락거리로 돌려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는 신경 끄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군요. 그렇죠. 일종의 우미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82년에 출범시킨 프로야구는 이 3S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거죠.
프로야구요? 네. 지역 연고제를 딱 도입해서 사람들이 뭐 정치 현안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지역팀 응원하는데 열중하게 만들고 또 은근히 그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사람들끼리 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봐요. 와,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야구 출범 과정에서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호남 연고팀 창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고요? 네. 당시 호남 기반의 큰 기업들, 뭐 삼양사나 구모 같은 곳들도 다 거절했다고 해요. 그 폭도들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정권 눈치도 봤을 거고요. 당연하죠. 잘못 엮였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결국에는 정부가 거의 뭐 강제로 압박을 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팀을 떠맡게 된 기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혜태저거였군요. 광주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1982년 1월 30일 혜태타이거즈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짠내가 풀풀 나는데요. 창단 멤버가 16명밖에 안 됐다니 다른 팀 절반 수준이잖아요. 네, 그것도 대부분 다른 팀에서 약간 밀려나거나 대학 중퇴 선수들이거나 뭐 그랬죠. 그야말로 오합지졸, 잡초군단 소리 들을 만하네요. 심지어 선수단 버스도 중고였고 연봉은 최저 수준이라 선수들이 막 불고기판 태우면서 항의하고 그랬다면서요? 불고기 화형식. 아, 네. 그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죠. 홈구장인 무등야구장 상태는 또 얼마나 열악했는지 일본 야구 관계자가 와서 보고 여기가 연습장이냐고 물었을 정도였다니까요. 허허.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선수가 없어서 타자가 투수 역할까지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 유명한 김성환 선수 이야기죠. 4번 타자 김성환이요? 네. 경기 초반에는 4번 타자로 나가서 홈런 뻥뻥 치고 경기 후반 되면 마운드에 올라서 마무리 투수로 공을 던졌어요. 정말 만화 같은 일이죠. 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근데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혜태 타이거즈의 뭔가 부족하고 짠내나고 열악한 모습, 여기서 광주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 처절한 모습에서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군요. 가난하고 멸시받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 모습이 5.18 이후에 상처받고 고립된 우리 광주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 이렇게 느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당시 한 팬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때는 전라도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 가슴 아프네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던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야구장 안에서만큼은 공정한 룰 아래 싸울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곳에서 이 잡초군단 해패가 돈 많은 서울팀 MBC나 재벌 기업이 뒷배인 대구팀 삼성을 막 이기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단순한 야구 경기 1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짓밟혔던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을 터트리는 함성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에게 혜태는 그냥 혜태팀이 아니었어요. 우덜의 팀, 우리 혜태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죠. 단순한 연민을 넘어서 그 끈질긴 생명력, 저항 정신을 함께 공유하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우덜의 팀. 그런데 그 모두가 꼴찌할 거라고 예상했던 그 팀이요. 창단 바로 다음 해인 1983년에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한 일을 벌였다고요? 네, 기적이 일어났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겁니다. 세상에, 상대는 누구였나요? 당시 뭐 최강 전력으로 꼽히던 서울팀 MBC 청룡이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영화인데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꽤 컸다고요? 네, 많이 났죠. MBC는 그 이기환, 하기룡 같은 투수들이 버티는 철벽 마운드가 유명했어요.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으니까요. 2.71이었죠. 네. 반면에 혜태는 김봉현, 김성환, 이른바 KK4가 터지는 타선은 강했지만 마운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죠. 평균 자책점이 3점대였으니까. 3.17. 네. 팀 타율은 혜태가 조금 더 높긴 했네요. 268대 255. 네, 타율은 그랬지만 전반적인 팀의 안정감이나 투수력에서는 MBC가 훨씬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 서울 잠실 야구장에 호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다고요? 네, 그들에게 야구장은 더 이상 그냥 야구 경기를 보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동안 억눌렸던 목소리를 터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뭐랄까 해방구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5.18 이후에 계속 억눌리고 소외되어 왔던 그 감정들이, 그 에너지가 야구장에서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 대, 중 함성이 터져 나온 거군요.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그 삼엄한 시절에 어떻게 그 이름 석자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는데 그 속에 섞여서 외치는 걸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건 뭐랄까?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이런 외침이었던 거죠. 야구장이라는 공간에 빌려서 터져나온 민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와, 심지어 경기장에서 목포의 눈물까지 불렀다고요? 승리를 기원해야 할 야구장에서 그 구슬픈 노래라니 정말 당시 호남 사람들의 그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자체가 호남의 어떤 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당시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거든요. 승리에 대한 열망과 그 깊은 슬픔이 뒤섞인 그런 거였군요. 그렇죠. 아주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MBC가 이길 거라고 했지만 해태 타이거즈가 MBC 총룡을 막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네, 1차전 이기고 2차전 비기고 3차전, 4차전, 5차전 내리 이겼죠. 와, 특히 3차전에서 터진 김봉현 선수의 그 3점 홈런, 그게 결정적이었다면서요. 아, 네. 그 홈런 한 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왔죠. 결국 해태는 4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창단 딱 2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업을 달성합니다. 와, 진짜 믿기지 않네요. 우승이 확정된 순간 광주는 어땠을까요?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당시 선수였던 김성환 씨가 나중에 회고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함성은 응원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그 한을 우리 타이거즈 선수들이 다 풀어준 것이라고요. 와, 응원이 아니라 절규, 그 한을 풀어줬다. 정말 깊이 와닿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야구 우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 완전한 카타르시스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우승 카퍼레이드였습니다. 아, 맞다. 그 카퍼레이드 어디서 열렸다고요? 바로 금남로에서 열렸습니다. 금남로요? 아니, 불과 3년 전에 그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던 그 거리에서? 네. 시민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갔던 바로 그 거리가 3년 뒤에는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승리의 축제 무대가 된 겁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와, 이건 정말 그날 광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였겠네요. 세상에다 대고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였죠. 그런데 선수들은 이런 엄청난 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걸 실제로 느꼈을까요? 느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단 중에 상당수가 5.18을 직접 겪었거나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광주 호남 출신들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차영화 선수 같은 경우는 당시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던 상무관에 직접 가서 그 참혹한 광경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네, 김성환 선수도 지역민들의 그 한을 우리가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뛰었다고 말했었죠. 야, 야구가 그냥 직업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명감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투쟁의 장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정부조차도 이런 상징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요? 프로야구 출범하고 나서 꽤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5월 18일 당일에는 광주에서 홈 경기를 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야구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또 어떤 함성을 터뜨렸지? 그 에너지가 두려웠던 거죠. 와, 그 정도였군요. 이 한설인 잡초군단을 기적적인 우승으로 이끈 사령탑, 김웅용 감독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코끼리라는 별명처럼 그랬지만 리더십 방식이 꽤 독특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김웅용 감독 리더십의 핵심에는 약간의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요? 네,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감독 이미지였지만 실제로는 선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야구를 추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하기보다는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죠. 아, 의외네요. 그런데 또 동기부여 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선수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회사를 위해서 뛰지 마. 니들 보너스 많이 받으려고 뛰어. 회사 말고 보너스 때문에 뛰라고요?
그렇죠. 당시 선수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서름도 많았잖아요. 그런 선수들에게 뭐 애국 시민이 희생정신이니 하는 것보다 이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던 겁니다. 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개인적인 욕구가 팀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고 나아가 지역의 한을 푸는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가장 현실적인 욕구를 승부욕으로 탁 연결시킨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리더십인데요. 그리고 1983년 한국 시리즈의 영웅, MVP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김봉현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KK4의 한 축. 그런데 이 선수한테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그 시즌 중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을 300반을 넘게 꿰맸다고요. 네, 314바늘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죠. 의사들조차 야구 선수로 다시 복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복귀를 했고 심지어 한국 시리즈 MVP까지. 아, 그리고 그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도 사실은 그 사고 흉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김봉현 선수의 흉터, 그리고 그 부활의 스토리가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겁니다. 아, 혹시 1980년 5월 광주가 입었던 그 깊은 상처와 겹쳐 보였던 걸까요? 바로 그거죠. 모두가 이제 끝이라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가장 빛나는 순간의 영웅이 된 모습. 그 모습에서 광주 시민들 역시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와, 김봉현의 부활이 곧 광주의 부활처럼 느껴졌겠네요. 그의 홈런은 광주의 외침과 같았을 거고요. 네. 그래서 타이거즈의 우승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빼앗겼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심어준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분명 어두운 면, 어떤 그림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혜태를 향한 그 열광적인 사랑이 때로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면서요. 안타깝지만 네,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 지역 연고팀들 삼성이나 롯데와의 경기는 단순한 라이벌전을 넘어서 거의 뭐 지역 대결 양상으로 과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지역 감정 문제로 이어진 거군요. 네, 사실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그 지역 감정의 깊은 골이 야구장에까지 그대로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가 1986년에 있었다고요. 혜태 타이거즈 버스 방화 사건.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혜태가 삼성에 패배하자 일부 격분한 대구 팬들이 혜태 산수단이 타고 있던 버스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세상에. 선수들이 타고 있었는데 불을 질렀다고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스포츠가 이렇게 증오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혜태 타이거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죠. 스포츠가 가진 양면성 말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한편으로는 전두환 정권이 애초에 의도했던 것처럼 프로야구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정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3S 정책의 도구, 즉 우민화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냥 재미있는 볼거리로만 소비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혜태 타이거즈는 정반대의 가능성, 즉 스포츠가 가진 진짜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떤 힘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더 나아가 억압적인 현실에 저항하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걸 보여준 거죠. 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광주 시민들에게 혜태 타이거즈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들만의 언어 같은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승리 하나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외침이었고 선수들의 홈런 하나는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마침내 들어올린 그 우승 트로피는 역사는 결국 우리의 편이다라는 선언문과 같았던 겁니다. 정권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야구가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과 저항의 상징이 된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1983년 혜태 타이거즈의 우승,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건 단순한 스포츠 연감 속 한 줄짜리 기록이 아니네요. 그렇죠. 깊은 상처를 입었던 한 도시가 야구라는 매개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또 스스로의 눈물을 닦아냈던 뭐랄까 위대한 저항의 역사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가 어떻게 한 개인을 또 공동체를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주는지, 그리고 때로는 역사 그 자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팀의 승리가 그냥 기쁨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아픈 상처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와,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네요. 네, 우리가 스포츠와 맺는 관계가 단순히 승패를 넘어 얼마나 깊고 감정적일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고 뜨거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